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하여 비잔티움 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그리스 정교란 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상숭배 문제로 로마 교회와 대립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비잔티움 황제의 보호 아래에 자신들의 교리가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해 정교라고 불렸고, 이후 동유럽의 슬라브족 사회에 포교가 진행되면서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동유럽 세계에 뿌리를 내립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건축에서는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이 발달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왕제 때 만들어진 성 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아까 말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됩니다. 비잔티움 문화는 유럽 동북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옆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법대전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유럽 국가의 법체계 근간이 됩니다. 여기 모자이크 양식의 예가 나와 있는데,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와 황제 부부, 내부 모자이크화이며 여러 가지 색상의 돌을 벽에 장식한 모자이크화입니다. 이것이 아까 첨탑 같은 거죠. 4개의 첨탑은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한 후 모스크로 바뀜에 따라 세워진 것이다. 옆에는 내부 총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4개의 반원을 받침대로 그 위에 큰 돔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이었다고 하네요. 밑에 스스로 확인은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에 기존 로마의 법률이 집대성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합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거는 X죠. 교환권이 쇠퇴하다. 학습 목표의 십자군 원정 이후 교환권이 쇠퇴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입니다. 11세기 말 셀티가 나옵니다.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좀 살려줘 이러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자는 교황의 효소에 유럽의 기사와 상인, 농민 등등까지 적극 호응하면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십자군 원정이 추진되었지만 한때 예루살렘만 되찾았을 뿐, 시간이 갈수록 성지 회복보다는 상업적 이익이 중시되어 결국 원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 과정에서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져 유럽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합니다. 또 비잔티움과 이슬람 문화가 전해져서 서유럽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십자군 원정이 보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로마 가톨릭 세력권 이 빨강색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옆에 그리스 정교 세력권, 그리고 이게 겁나 크죠. 이슬람교 세력권. 이게 1차고 1차 때 이렇게 막 쭉 연결해서 예루살렘에 되찾고, 4차까지 가서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콘스탄티노폴까지 봅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여러 차례 추진되었고, 4차 십자군은 원정 목적에서 벗어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점령하기도 합니다. 밑에
다양한 사람들, 이제 교황, 기사, 상인들이 왜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교황, 기사, 상인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교황은 그리스도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도권을 잡자 교황권 강화의 목적이었고, 이제 기사는 새로운 영지여서 땅, 장원을 확대해야지, 상인은 비잔티움 제국이 가지고 있던 동방무역으로 이익을 차지해야겠다, 돈 되겠네 이러고 이제 가겠는 거죠. 도시 성장과 장원의 해체. 상공업의 발달로 성장하기 시작한 도시들은 십자군 원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동방무역으로 번성하였고, 북독일의 도시는 북해와 발트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합니다.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서 영주가 노동력과 생산물 대신 화폐를 지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제 노동력, 생산물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으로 내면 안 되냐? 이러면서 화폐를 내는 거죠. 또 농도가 돈을 내고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자. 자, 10세기 중엽에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죠. 옆에 이제 흑사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패스트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사망 직전에 피부가 흑색으로 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듭니다. 아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다 이제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영농민이 늘어나 장원은 점차 해체가 됩니다. 밑에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의 강화. 십자군 원정 실패로 교황 권위가 떨어지고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국왕의 권력은 강해진 거죠. 14세기 초에는 로마 교황이 성직자의 과세 문제를 두고 프랑스 국왕과 대립하다가 굴복하여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아비뇽으로 옮겨지고, 한편 10세기 중엽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어 영국에서는 왕위 기송권을 둘러싸고 장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왕권이 강화되었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100년 전쟁이 나오죠. 영국군이 대포와 총을 사용하여 프랑스 성곽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이때 보시면 도시가 서유럽의 활기를 불어넣다. 도시는 원래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민은 점차 경제력을 갖추어 돈 많아진 거죠. 영주와 전쟁을 치를 만큼 막강한 세력을 성장하였고 경제력이나 무력을 동원하여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자치권을 얻은 도시는 시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시민은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신분상의 자유를 누렸고요. 한편 농노가 도시로 도망쳐 1년 1일을 거주하면 영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노들이 도시로 몰려들기도 하였고요. 옆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영주에게서 특허장, 도시 자치권을 인정한 증서를 얻는 도시민들이 보입니다. 이때 스스로 하기는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교황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는 X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을 치르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의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에 들었습니다. 이제 봉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14세기부터는 서유럽에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을 뜻하는 의미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 존엄성을 부활, 재생한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었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또한 비잔티움 제국에 많은 학자들이 이주하여 고전 문화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세 번째. 이게 이유가 되죠. 르네상스 시기에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합니다. 미술에서는 인체의 아름다움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옆에 그 대표적인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나옵니다. 이때 보시면 마리아 이제 산타 마리아 데 피오레 성당 이제 이탈리아 있고요.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성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당시 사회와 교회 부패,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활판 인쇄술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칩니다. 밑에 이제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찬 중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교황은 바로나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농촌의 소박한 즐거움을 표현한 브리얼의 농민의 춤 그림, 그리고 이제 결혼의 성스러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야르놀피니의 결혼, 그리고 밑에 예쁜 성베드로 성당이 나와 있죠. 바티칸 시국에 있습니다. 옆에 이제 탐구 1. 다음은 여러 시기의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자, 먼저 중세 여인의 그림은 인체의 묘사가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지 않으며 비슷한 모습과 옷차림으로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등 이적 표현을 배제합니다. 반면 이제 고대 폼페이 유적의 벽화와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은 여인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하면서 개성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대 폼페이 유적의 벽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모티첼리의 봄,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름다움을 강조했지만 중세 그림은 인체 묘사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비슷한 모습과 옷차림으로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번, 자, 위 그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자, 먼저 공통점은 인간의 이거야. 아니야. 이거라고. 이게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거야, 이거 답이.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 탐구 2번 이거잖아. 아, 그런 거야? 에이씨. 다시 르네상스. 잠깐만. 위 그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자, 그럼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보여준 인간 중심의 미술을 추구하였으며 인간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시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탐구 2번에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의 지역의 르네상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공통점으로는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엄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주로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발달하지만 이제 이와 달리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는 이제 사회와 교회에 관심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습니다.